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보면 버즈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약 1억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는 안녕을 구하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약 2,896km 떨어져 있고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매년 대륙은 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사람들은 자신의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대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중 산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육지를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각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녹은 암석인 마그마가 그 균열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마는 식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수중산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지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판과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반대편 태평양 쪽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섭입이라고 하며 연간 약 7.62cm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판 사이의 충돌이 안데스 산맥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화산들의 배후입니다. 또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태평양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부 모델은 더 황당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판을 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판도 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마치 이 해령이 두 친구를 갈라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균열 중 하나이지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는 원인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이 균열이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론, 북아메리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린 여기에 없을 겁니다. 두 대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판은 연간 약 2.54cm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란히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 모든 지각 운동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 해양 생물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양 동물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록 바다거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초록 바다거북은 더 크고 밝은 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사는 사촌들은 보통 더 작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두 개체군이 섞이는 것을 막는 육지가 없어진다면 두 개체군은 새로운 이동 경로와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되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수백 종의 다른 종을 곱하면 새로운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경쟁,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등 상황이 정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다시 아프리카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중앙해령은 새로운 해저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서양은 서서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은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수역이 가장 먼저 육지 아래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의 국가들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새로운 화산이 좌우로 솟아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맥의 평화롭고 푸른 경사면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가끔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눈 덮인 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앙골라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과 국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이 실제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선 이 새로운 초대륙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약 1.5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국가 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속하게 되면 많은 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 사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없이 육로로 국가 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 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밀부터 바나나, 소고기, 코코아, 대두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섬유와 의류 등을 수출하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륙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의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땅이 만나면 야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나일강 악어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하이에나를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새로운 동물의 휴잡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피 악어나 늘보에나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이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은 토종 동식물의 포식자나 경쟁자, 심지어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 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예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 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르프레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 라 또는 와서 에프 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앱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르프레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루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리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르프레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레프레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레프레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 유명한 기념물을 방문했다가 이거 좀 시시하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에펠탑에 올라 경치를 보며 하품을 하는 동안 파리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최고의 반전을 선보입니다. 콩코드 광장에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비밀을 간직한 3300년 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 메시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셈이죠. 아니요, 내셔널 트레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현실의 인디아나 존스가 필요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돌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이 2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원래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것으로 1836년부터 파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덮여 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암호를 해독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죠. 해독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요. 장 기욤 올레트 펠리티에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이집트학자이자 암호학 전문가, 유적지 방문이 취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 대신 돋보기와 쌍안경을 든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다소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재미삼아 상형 문자를 읽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상형 문자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취미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네요. 202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오벨리스크의 비문이 주로 아문,
즉 아문라라는 신과 매우 유명한 부모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둔 메머리의 하늘신 호루스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비문을 읽던 중 올레트 펠리티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 중 일부는 단순히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룩소르 신전 입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정원 장식물이 아니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서 있던 룩소르 신전과 같은 주요 신전 입구에 주로 배치되었어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며 도래에 얼어붙은 햇빛 한 줄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오의 신과 같은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느낌표였어요. 람세스 2세는 신을 기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룩소르 입구에 이런 기둥 2개를 설치했습니다. 파리의 오벨리스크는 1830년대에 이집트의 통치자 무하마드 알리가 선물로 프랑스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자세히 살펴봐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22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는 특별히 제작된 룩소르호라는 배로 운반해야 했으니까요. 전체 운송 비용은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쌍둥이 오벨리스크가 여전히 룩소르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두 구조물을 비교하여 이야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오벨리스크는 신성한 공간으로 눈과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운 좋게도 장 기욤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골랐어요. 오벨리스크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복원 중이었죠. 공사장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쌍안경과 사다리로 무장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기둥의 일부분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반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에 무작위로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멋진 암호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메시지 혹은 엘리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수하고 암호화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VIP 전용 이모티콘이죠. 일반 신전 사제는 일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암호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측근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해요. 우리의 프랑스인 친구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에 쓰인 상형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장 기욤은 규칙을 깨고 위아래로 읽는 대신 가로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200년 가까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구와 기호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 중 일부는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오벨리스크 주변을 특정 방식으로 걸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3D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오벨리스크 자체는 거대한 고대 루빅스 큐브와 같습니다. 읽는 각도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포켓몬 카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렌티큘러 효과와 같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에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무작위 메모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록입니다. 한 비문은 람세스 2세를 폐위할 수 없는 신성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문은 왕이 아문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단순히 왕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적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종교와 권력이 완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요. 트윗 대신 200톤짜리 석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람세스 2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통치하며 파라오계의 비욘세와 같은 경력을 쌓았어요.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적어도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도시, 신전, 자신의 동상을 세웠으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오벨리스크를 주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제, 귀족, 방문 고위 인사들에게 고대 선전 전단지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자기 홍보에 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브랜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데쉬 전투에서 교착 상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벽과 기념물에 승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신과 같은 힘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비문들 중 일부는 축제를 위해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정 각도에서만 읽을 수 있는 비문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바닥에 서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일강 한가운데에 서서 45도 각도로 바라보면요. 종교 행사장에 도착하는데 람세스는 신이 선택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적힌 거대한 비문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접적인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효과적일까요? 당연하죠. 어떤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 줄에는 람세스 2세의 왕칭호가 적혀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차원 높은 브랜딩이죠.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명세를 타는 나를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모든 비밀을 밝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현대적인 도구, 그리고 새로운 시각 덕분에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올레트 펠레티에의 전체 연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가 발견한 단서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배를 탄 귀족들이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대의 광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의 높이가 23m라고 해도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파리에 가셔서 비싼 카페오레를 마시며 오벨리스크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19세기의 멋진 문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홍보 캠페인, 3D 퍼즐, 람세스 2세가 직접 만든 3300년 전의 선전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숨겨왔다면 다른 유적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고 내면의 이집트 학자를 표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드라마입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유럽은 뱀파이어의 창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당국이 개입했고 군 장교들까지 나서서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뱀파이어는 분명 실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라큘라가 책과 영화에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희생자들은 뱀파이어와의 만남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뱀파이어는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계속 걸어다니며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마을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빠르게 확산되어 여러 지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동유럽, 특히 세르비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1725년에 사망한 세르비아 농민 페타르 블라고예비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가 묻힌 직후 마을 사람들은 페타르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신발이나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해한 일 같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주민들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9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들 페타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겁에 질렸어요. 마치 그가 어떻게든 밤에 무덤에서 돌아와 산자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당국은 페타르의 시신을 파헤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 수염, 손톱이 자랐는지 자세히 살펴봤고 실제로 자랐습니다. 부패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의 시신은 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그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지? 이 사람 분명 뱀파이어야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뱀파이어인 아놀드 파우레가 등장합니다. 그는 건초 마차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목숨을 잃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파우레는 자신이 뱀파이어에게 물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었어요. 다행히도 그는 뱀파이어의 무덤에서 나온 흙을 먹고 그 피를 몸에 바르는 것으로 치료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녁 식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네요. 하지만 완치된 거였다면 그가 사라진 후 뭘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파우레가 묻힌 지 한 달 만에 4명이 파우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우레가 묻힌 지 열흘 후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묘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썩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수염이 모두 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신선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 친구 페타르요. 하지만 파우레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코, 귀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셔츠, 관, 모든 것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심장에 말뚝을 박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그가 표적으로 삼았다고 믿었던 4명의 무덤도 파헤쳐졌어요.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뱀파이어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뱀파이어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인 1731년 겨울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몇 주 만에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지역 당국에서도 공식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보고서는 적어도 목격자들에 따르면 뱀파이어 공격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공식적인 확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전역에 뱀파이어 히스테리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왜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빨리 믿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장 후에도 시신이 생생해 보이거나 부어오르는 것, 입 주변의 피, 심지어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등 사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초자연적인 징후로 오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다른 것은 부패 자체였습니다. 천연가스는 시체를 부풀게 만들어 마치 최근에 활동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끔찍한 이미지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는 분해 과정이 장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비누화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이는 동유럽의 일부 지역처럼 춥고 습한 곳에 시신을 매장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체내 지방이 비누 같은 왁스 같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왁스는 시신을 덮고 썩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 성장이 아니라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간 뒤로 당겨지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수축하면 턱수염이나 손톱이 이전보다 더 길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피는 어떨까요? 과학적으로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후 혈액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은 주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추운 곳에서는 며칠 동안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파내도 정맥에서 액체 상태의 혈액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추위가 모든 것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 연구원들은 소위 뱀파이어 증상 중 상당수가 광견병과 같은 질환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을 키웠고 마을은 대개 야생동물로 가득한 숲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불면증, 공격성, 무는 행동, 심지어 물에 대한 두려움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뱀파이어가 묘사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초자연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사건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유럽에 진짜 뱀파이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조롱하거나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공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지역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의 배후에 뱀파이어가 있다고 믿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파내어 제거한 사례는 문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전역의 신문이 이러한 이야기를 받았으면서 공포가 시작된 곳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흡혈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괴담이 다른 대륙과 다른 시대에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는 반으로 갈라지는 비행생물인 마나낭갈이 있습니다. 칠레에는 피를 빨아먹는 변신 괴물인 푸첸이 있습니다. 호주의 일부 원주민 부족은 나무에서 떨어져 손과 발끝에 달린 빨판으로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작고 붉은 생명체 야라마 야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귀엽네요. 유럽에서는 의학 지식의 발달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히스테리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전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학으로 옮겨져 드라큘라와 같은 유명한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작가 브램 스토커는 1700년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날카로운 이빨, 창백한 피부, 검은 옷 등을 더해 낭만적이고 허구적인 괴물로 변모시켰죠. 그리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뱀파이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엉뚱한 상상력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뱀파이어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흥미로운 진실을 기억하세요. 거의 300년 전 유럽을 휩쓸었던 실제 공포, 혼란, 공황의 물결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매료시키는 소름 끼치는 유산을 남겼다는 걸 말이죠. 수수께끼를 낼게요. 이 물체는 초당 8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90분마다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관측합니다. 또한 사막에 쓰여진 거대하고 기괴한 기호처럼 많은 이상한 현상도 관찰합니다. 이미 이게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지구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는 튀니스의 한 황량한 지역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가짜 크롭서클과는 달라요. 이 이상한 상형 문자에 신비한 기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크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지구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튀니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많은 영화와 실생활에서 비밀 조직은 어떤 종류의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숨깁니다. 또한 목격자가 촬영한 이상한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동영상은 마치 운영자가 항상 오래된 VHS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화질이 끔찍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ISS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신비한 기호는 ISS에 탑재된 4K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소유자는 우주에서 개인과 기업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생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주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고품질의 영상과 오픈 액세스 덕분에 외계 기술의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직접 생각해보고 우주비행사들이 관찰한 다른 이상한 현상들을 살펴보세요. 다음 수수께끼를 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동영상 마지막에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매튜 도미닉을 만나보세요. 그는 ISS에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6개월 동안 지구 궤도에서 일한 후 그는 신비한 현상을 우리와 공유했습니다. 약 400km 고도에서 아시아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번개와 도시의 불빛, 그리고 이상한 붉은빛이 번쩍입니다. 도미닉은 그 빛의 기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빛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뭔가 큰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춰보세요.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오징어가 이 이상한 시각 효과의 원인일까요? 아니요. 거대한 빛나는 크라켄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현상은 지구가 아닌 그 위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권에서 이 황금빛, 붉은 빛을 보세요. ISS는 파푸아뉴기니 북동쪽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금가루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어요. 이 영상에서 가장 어려운 퍼즐일 거예요. 화학, 물리학, 천문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지 못할 겁니다. 잠시만요. 곧 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사진은 2021년 동남아시아 상공을 비행하던 ISS 우주비행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어둡고 약간 불길한 지구의 대기권에서 두 개의 반짝이는 푸른 빛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태국만 상공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중국해 근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과학적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번개? 얼음 입자에 의한 달빛의 반사?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을 알고 싶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사막의 이상한 상형 문자예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미리 경고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을 조금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계 문명이 만든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 패턴입니다. 누군가 방금 땅을 갈거나 채소를 심은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언어나 암호처럼 보여요. 다음 미스테리는 빨간불입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업용 선박이 오징어를 잡기 위해 붉은 빛을 내며 어부들이 바다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이 색을 사용한다고 제안했어요. 결국 대왕 오징어 사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사용자는 그 붉은 불빛이 거대한 어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인공위성이 촬영한 다른 야간 이미지에서도 붉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 시간입니다. 황금빛이 도는 붉은 빛. 지구의 대기를 이해하고 주기율표 원소 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햇빛이 지구 대기의 분자 및 원자와 상호작용할 때 황금색 붉은 빛이 나타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이 산소, 오존, 나트륨, 질소와 같은 분자에 떨어집니다. 빛은 이러한 세포를 자극하여 낮 동안 에너지를 충전하여 내부의 전자를 분리하고 역이시킵니다. 그런 다음 하전된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매혹적인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에 붉은색을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산소입니다. 황금빛은 나트륨 입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일광, 황혼광, 야간광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햇빛에 의한 대기의 조명과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이러한 빛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현상은 지구의 시각적 미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상층 대기를 더 잘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수께끼에 대한 답입니다. 파란색 불빛이 2개 있습니다.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부터 다루겠습니다. 태국만 상공의 푸른빛은 뇌우로 인해 발생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ISS에서 지구를 관측할 때 뇌우가 치는 동안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보통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ISS의 사진작가가 운이 좋았습니다. 구름에 틈이 생겼기 때문이죠. 번개가 이 구름의 주변 벽을 비추면서 이 파란색 빛나는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에서 파란색 뇌우가 가장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붉은 번개 섬광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보통 번개가 치는 동안 구름 위에서 발생하며 최대 수십 킬로미터 높이까지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번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부채꼴처럼 좁은 원뿔의 궤적을 따라 위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프라이트는 푸른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현상은 엘프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팬케이크 모양의 거대한 빗줄기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도달할 수 있으며 뇌우가 치는 동안에도 나타납니다. 이 팬케이크는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빛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푸른 섬광의 이유는 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달이 밤에 저절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에 떨어지는 햇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달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낮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광선이 대기 중에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특수 필터를 통과하는 것처럼요. 달에서 반사된 빛도 산란되어 이러한 필터를 통과하여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왜 밤에는 이 빛을 볼 수 없을까요? 낮의 태양빛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각도와 특정 높이에서 이 푸른 달빛을 볼 수 있습니다.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산란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파란색일까요? 빛은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며 각 색상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산란이 가장 쉽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먼 행성은 K218b라고 불리며 사자자리에서 약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초록색 인간? 문어처럼 촉수가 달린 생명체? 글쎄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생명은 성장, 번식 및 변화 능력과 같이 동식물을 무기물과 구별하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떠오르는 것이 물이라면 빙고! 과학자들은 K218b가 바다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생물과 같은 작은 형태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지구의 대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매우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이 이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생명체는 대부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다 식물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행성에는 실제로 해조류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너무 흥분하기 전에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러한 화학물질이 반드시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요. K218b는 덩치가 큰 위성입니다. 지구보다 8배 이상 무겁고 크기는 약 2.5배 더 큽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항성 주변에 골디락스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즉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행성이 그들의 별 앞을 지날 때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여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행성의 대기 중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탄소 기반 분자로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의 작은 해양 생물들이 주로 만드는 DMS라는 화학물질의 약한 신호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1년 후 더 많은 빛의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망원경으로 행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DMS와 일부 관련 화학물질의 훨씬 더 강력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호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발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매개 변수인 5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DMS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생명체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DMS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즉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218b의 DMS 양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218b는 과학자들이 하이오션 행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는 두꺼운 수소 대기를 가진 크고 물이 많은 세계를 의미해요. 영화에서처럼 외계 문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십억 년 전 지구의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과 같은 작은 생명체의 서식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218b가 실제로 생명체에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행성이 실제로 별에 너무 가까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K218b는 33일마다 별을 공전하는데 이는 매우 빠르며 너무 뜨겁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행성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니면 물이 아니라 용암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망원경으로 16시간에서 24시간만 더 관찰하면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K218b가 우리가 찾던 행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망원경이 개발되면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화성, 금성 또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같은 태양계 내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같은 다른 유망한 세계를 계속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4.4광년 떨어져 있으며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작은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크니까 슈퍼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이나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외계 행성을 그렇게 불러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로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단 11일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암석 표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행성의 별은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방출해요. 이 별은 행성의 대기를 이미 파괴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관해서는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유사한 또 다른 유망한 행성인 트라피스트 1E가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약 39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작고 멋진 별, 트라피스트 1E라는 별을 도는 7개의 암석 행성 중 하나예요. 2017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은 실제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질량은 지구의 2분의 1 정도예요. 지구의 365일에 비해 매우 빠른 6.1일 만에 항성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해요. 행성의 크기와 밀도는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데 거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핵심 요소죠. 트라피스트 1E는 항성과 아주 가깝지만 항성은 매우 어둡고 차갑기 때문에 이 행성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구와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186F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다른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지구 크기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더 차갑고 수명이 훨씬 긴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케플러 186F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해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가 받는 햇빛의 3분의 1 정도만 받기 때문에 더 차갑지만 물이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따뜻할 거예요. 또한 지구와 마찬가지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LHS 1140b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5.6배에 달하는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기는 열을 가두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행성은 조용한 적색외성 궤도를 돌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처럼 유해한 플레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LHS 1140b는 물이 많은 바다 세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흥미로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자들이 엑소비너스라고 부르는 글리제 12b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천체는 금성 크기 정도이며 차가운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해요. 한 궤도를 도는 데는 13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행성의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로 꽤 따뜻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글리제 12b가 흥미로운 이유는 멋진 별 주변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대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는 액체 상태의 물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글리제 12b는 이와 같은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손으로 트럭을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수천 년 전 아프리카를 강타한 거대 쓰나미 당시 700톤의 바위를 조약돌처럼 가볍게 던져버린 자연의 원조 스트롱맨, 바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거대 쓰나미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2011년 인도 쓰나미를 어린아이들의 수영장 물보라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반적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2011년 인도 쓰나미는 40m 높이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는 그보다 약간 높은 30m 높이였지만 여러 나라에서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렇게 큰 파도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발견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약 244m 높이의 파도만이 그런 종류의 바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이요? 말 그대로 화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수중 지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각판들이 뺨을 때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산은요? 화산도 쓰나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은 폭발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분화했고 그 폭발음이 호주에까지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쓰나미로 인한 전체 대포알에 비하면 그것은 발가락에 살짝 닿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메가 쓰나미 시대에 무너진 화산은 거대했고 단순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나 되는 크기의 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10배요. 마치 지구가 재미로 산을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산 폭발의 규모가 너무 커서 화산 측면 전체가 대서양으로 떨어지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3번이나 덮을 수 있는 파도를 일으켰어요. 또한 48km 이상 떨어진 섬을 파괴하기도 했어요. 이 실제 마이클 베이 장면의 배경이 된 화산은 포고섬에 위치한 포고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기본적으로 마그마 핫스팟, 그러니까 수중화산처럼 바다에서 많은 마그마가 빠져나와 분출하는 곳 덕분에 바다에서 솟아난 하나의 화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그마는 식어 팬케이크처럼 쌓이고 쌓여 7번의 큰 분화 끝에 섬이 깍꿍놀이를 하듯 바다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까꿍! 그런데 그게 화산이었죠. 포고의 극적인 등장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화산은 커질수록 무거워지고 화산을 지탱할 마그마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작은 지진, 약간의 침식 또는 연약한 퇴적물로 만들어진 기초가 부실하면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이 구슬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포고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질퍽거리는 집안 위에 세워지는 등 불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화산이 무거워지면서 화산은 그 아래의 마그마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용암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끓어오르며 버너에 오래 둔 수프처럼 서서히 걸쭉해집니다. 가스가 쌓이고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쾅! 브리또를 너무 많이 먹은 후 재채기를 참으려고 하는 것 같은 화산 폭발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력과 불균형은 측면 붕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학 용어로 아이쿠 화산의 절반이 바다로 떨어졌네 라는 뜻입니다. 포고 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화산섬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지만 포고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는데 20년마다 폭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4년쯤에는 포고섬으로 여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크고 부피가 큰 화산섬만 이렇게 붕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외딴 섬에 사는 데니드비토처럼 조그마한 것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작은 화산섬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데니 드비토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놀드의 추락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데니도 여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쓰러짐은요? 그것도 문제죠. 하와이보다 약 170배 작은 섬인 산타마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섬은 원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축축한 빵 부스러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이 섬의 기초는 느슨한 해양 퇴적물이며 설상가상으로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 매일 부딪히는 동아조레스 단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층은 과거 리스본에서 발생한 많은 지진과 쓰나미의 원인이었으니 그 바로 위에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산타마리아 화산은 폭발하고 커질 때마다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덩어리가 무너지면 부표처럼 다시 튀어 올라오죠. 섬에서 섬으로 다시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이 롤러코스터는 산타마리아가 마치 잠수함에서 깍꿍놀이를 하듯 바다를 들락날락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엿볼 때마다 잠재적인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비슷한 신뢰 문제를 안고 있는 또 다른 화산은 과테말라에 위치한 파카야 화산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땅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는데 이는 땅속에 무언가가 불안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파카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포고 화산처럼 마그마가 그 안에 갇힐 경우 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1000년 전 파카야는 붕괴로 인해 24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불사조처럼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학자들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집착합니다. 산이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결코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쓰나미 붕괴가 또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21세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와이, 스페인의 라팔마, 카리브해의 여러 지역과 같은 섬들은 같은 종류의 지질학적 쿠션 위에 앉아 있습니다. 느슨한 지반, 가파른 경사, 갇힌 마그마, 그리고 쾅! 측면 붕괴 등 적절한 조합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는 이미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악명 높은 크라카토아 화산의 새끼인 아나 크라카타우는 분화하면서 큰 덩어리를 잃었습니다.
쓰나미를 일으켰지만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모습이었죠. 마치 무대 위에서 바지를 잃어버린 화산처럼요. 당황스럽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에 비하면 아마추어의 시간일 뿐입니다. 1888년 리터 섬의 붕괴는 매우 격렬해서 섬의 높이가 610m 이상에서 140m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유자는 1958년에 발생한 전설적인 리투야 베이 메가 스플래시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파도가 알래스카를 빠른 속도로 덮쳤었죠.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지만 이 지진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우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 화산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각의 압력이 갑자기 감소해서 화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등방성 반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수세기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의자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또한 여러분이 섬 휴양지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일부 화산섬은 용암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바깥쪽으로 자라나 용암 삼각주라고 알려진 불안정한 지반을 형성합니다. 이 삼각주는 예고 없이 붕괴되어 새로 형성된 육지, 때로는 관광객까지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로운 땅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해변의 화산섬에서 와 여기 천국이다 하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더라도 화산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지질학적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대 상크기의 포탄부터 놀라운 용암 삼각주까지 화산은 매운맛을 간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로설이라는 생명공학 회사가 멸종위기에 처한 다이어 울프를 되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훨씬 더 놀랍고 어쩌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팀은 복제도 아니고 부활도 아닌 새로운 종의 새로운 포식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귀여운 새끼 늑대들은 유전자 편집을 통해 고대 DNA로 만들어졌고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태어났어요. 잠깐만요. 주라기 공원의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두고 보죠. 다이어울프는 수천 년 전 북미 대륙을 배회하던 거대한 근육질의 포식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늑대들이 그저 더 큰 회색 늑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겉모습과 이름에 속지 마세요. 2021년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팀과 주요 기관이 실제 다이어울프의 DNA를 연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그냥 큰 회색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개의 동물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이어울프는 약 600만 년 전에 늑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간과 침팬지는 약 600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에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울프와 회색 늑대는 침팬지만큼이나 서로 다른 종입니다. 두 종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비슷한 형질로 진화한다는 이른바 수렴 진화 때문에 비슷해 보였어요. 상어와 돌고래를 생각해보세요. 둘 다 유선형이고 포식자이며 바다 사냥꾼이지만 서로 다른 동물입니다. 그리고 돌고래가 훨씬 더 귀엽죠. 자, 콜로설은 상어를 부활시켰다고 말하는데 이는 극적이고 대담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늑대를 유전자 조작했어요. 다이어울프가 아닙니다. 알려진 종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합성 동물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엄청난 일이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색 늑대를 가져와서 그들이 발견한 다이어울프 DNA와 혼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다소 와일드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동물은 실제로 친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콜로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어울프가 늑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슨 데이터요? 그들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주장일 뿐이죠. 왜 이걸 다이어울프라고 부를까요? 글쎄요. 새끼가 다이어울프와 충분히 비슷하고 생태계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이얼프처럼 행동하고 다이얼프처럼 걷고 다이얼프처럼 먹이를 먹는다면 다이얼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끔찍하게 들리네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변형된 회생 늑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나쁠까요? 알아볼게요. 좋은 점은 이러한 연구가 지구의 생태계와 생태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콜로설과 이와 유사한 팀들은 특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생물종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1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인류의 행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한 종을 잃는다는 것은 젠가 타워에서 블록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빠진 블록이 너무 많으면 전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콜로설은 정확한 블록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면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을 만큼 꼭 맞는 블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늑대와 코요테의 잡종을 복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이는 붉은 늑대가 번성했던 미국 생태계에 다시 서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발명한 모든 도구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로설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들이 다이얼프에게서 실제 사용 가능한 DNA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예요.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에서 발견된 수많은 다이얼프 화석이 있긴 해요. 발가락 집어넣지 마세요. 하지만 그 화석들은 타르에 흠뻑 젖어 있어요. 그 때문에 화석의 DNA는 보통 손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12,000년이 넘은 다이얼프 뼈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표본을 통해 다이얼프 게놈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게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청사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야생의 새로운 종이라는 부분은 무시하더라도 멸종된 다이얼프를 더 자세히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동물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분자고고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물론 주라기 공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룡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룡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곧바로 수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인과 과학자 모두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 생태계는 젠가 퍼즐 조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움직이는 부품으로 가득 차 있고 모두 서로 끊임없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늑대를 섞어 넣으면 예전 다이얼프들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생태계가 변했고 멸종이 일어났고 자연이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것들을 야생에 던지는 것은 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늑대들은 야생에 방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소를 사냥하거나 고대 초원을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먹잇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태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실험실에서 계속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직접 동물을 생태계에 투입하기 시작했을 때 생태계가 생존을 위해 인간이 만든 종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처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과학은 화려한 수단에 불과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공룡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와. DNA는 150만 년 이상 살아남지 못하며 공룡 화석은 이제 세포가 아니라 돌입니다. 돌에서는 복제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더 최근에 사라진 동물은 어떨까요? 빙하기나 불과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생물들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울리 맘모스입니다. 이 털복숭이 거인은 한때 북쪽 툰드라를 누비며 나무를 쓰러뜨리고 눈을 평평하게 만들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등 자연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후 번성하던 초원은 이끼가 끼고 탄소를 가두는 늪지대로 변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냉동 유해에서 보존된 매머드 DNA를 추출해서 코끼리 DNA와 비교하고 주요 차이점을 파악한 후 새로운 다이어울프 새끼들에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잡종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위에 강하고 툰드라를 밟으며 털로 덮인 매머드 코끼리가 될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녀석들은 매머드가 차지했던 생태학적 틈새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한때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새였던 비둘기 무리는 태양을 가릴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에 사냥으로 인해 멸종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인 마사는 1914년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DNA를 박물관 샘플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AI와 유전체학을 사용해서 비둘기처럼 행동하는 살아있는 새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숲을 재생하고 씨앗을 퍼뜨리고 잃어버린 하늘의 일부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메니아 호랑이예요. 줄무늬가 있는 늑대 같은 유대목 동물로 한때 호주를 돌아다녔습니다. 20세기의 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그 DNA는 풍부합니다. 박물관에서는 호랑이 가죽, 화석, 심지어 보존된 새끼 호랑이까지 수집했어요. 이 녀석은 키스톤종이었어요. 안정 유지자였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녀석도 복원하고 싶어해요. 이 아이디어는 인공지능,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생명공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멸종된 종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매머드를 되살리지 못하더라도 이 연구가 이미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북방 흰 코뿔소 같은 경우인데요. 북방 흰 코뿔소는 이제 5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그중 수컷은 1마리뿐이에요. 멸종은 사실상 그들의 미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보존된 세포와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 분포 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생물학 시대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고 이 발견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될 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거미가 무섭다면 화성에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2025년 3월 나사의 퍼시버런스 로버가 화성의 표면에서 작은 거미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무언가는 수백 개의 작은 둥근 공이 서로 붙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알들이 모두 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8개인 생명체 무리가 붉은 행성을 휩쓸게 될까요? 글쎄요.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것은 제재로 분화구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 헤이즐이라는 언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화성의 먼지가 약간 묻어있는 기묘한 모양의 바위로 밝혀졌습니다. 네, 슬프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화성거미의 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형은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팀은 이 기이한 바위에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플로트 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발견된 곳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배경과 어떻게 이상한 질감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스테리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이 암석을 원래 위치에서부터 옮겨야만 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이 암석은 운석이 화석에 충돌했을 때 생성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충돌로 인해 암석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것이고 그 조각들이 냉각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작은 공 모양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암석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일 수 있으며 큰 충격이 화성의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바위가 위치 헤이즐 언덕에서 굴러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더 어두운 층 중 하나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주에서 그 층을 보았어요. 이제 목표는 위치 헤이즐 언덕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그 층이 세인트 폴스 베이 암석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거나 큰 유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그곳에 지하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암석 중 일부에 고대 미생물의 작은 화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2030년대에 화성 샘플 귀환 임무를 통해 일부 암석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에요. 암석을 가까이서 연구하고 어쩌면 고대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거미류를 다룬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성의 거미는 사실 기괴하게 생긴 표면 지형의 별명이에요. 화성의 특정 지역에서는 거미다리처럼 펼쳐진 크고 어두운 균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폭이 914m가 넘는 거대한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행성을 가로지르는 소름 끼치는 거미떼처럼 보입니다. 이 으스스한 모양은 2003년 화성 궤도선이 처음 발견한 이래로 위성 사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얼음, 즉 드라이 아이스가 표면에서 갑자기 기체로 변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로 인해 가스가 얼음을 뚫고 나와 이상한 균열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더 멋진 사실은 나사 과학자들이 지구의 실험실에서 화성의 거미를 재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성 표면을 모방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고 눈앞에서 거미의 작은 버전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구팀은 5년 동안 이 화성 거미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침내 거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키퍼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화성의 거미 모양의 자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봄이 되면 햇빛이 얼어붙은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아이스 덩어리 사이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화성의 땅이 가열되고 얼음은 곧바로 가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얼음 아래에 쌓이고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쾅! 얼음이 갈라집니다.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어두운 모래와 먼지를 함께 끌어당기고 여름에 얼음이 녹으면 으스스한 거미 무늬를 남깁니다. 연구팀은 더스티라는 이름의 대형 특수 챔버를 이용해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챔버는 배럴 크기 정도이며 화성의 영하 185도의 혹한의 초저기압 조건을 재현할 수 있어요. 연구진은 또한 챔버에 가짜 화성 토양을 넣고 이산화탄소 얼음으로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태양이 화성을 가열하는 것처럼 토양 아래에 램프를 사용하여 가열했어요. 실험은 성공했고 붉은 행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거미 모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땅속에서도 얼음이 형성되어 얼음과 함께 토양이 갈라진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거미의 다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뻗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화성 거미가 화성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흔해지지 않는 이유 등 화성 거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붉은 행성은 분명히 지구에서 온 사람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3년 4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에서 고대 물의 흔적을 찾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여행책이라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책이 아니라 그냥 바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중간에 멈춰 있는 작은 하드커버 책처럼 생겼어요. 이 책 바위는 폭이 2.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고대 화성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행용 크기 정도는 되죠. 2023년 1월 애리조나 대학교는 화성에 거대한 곰인형의 얼굴처럼 생긴 암석이 있다는 또 다른 기괴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두 개의 뚜렷하고 둥근 눈, 단축 코, 위로 치켜 올라간 입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성을 선회하던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애리조나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테디베어 얼굴이 고대 분화구 중앙에 있는 부서진 언덕이나 흙더미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2월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이 있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광물로 이루어진 작은 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산호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 모양으로 보기 드문 광물 퇴적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퇴적물은 대부분 고대 물이 화성 표면의 암석과 섞이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퇴적물은 작은 식물이나 꽃처럼 생겼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의 절벽에서 완벽한 출입구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 출입구인지 아니면 우주 비행사를 위한 숨겨진 기지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멋진 암석일 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침식이 바위를 깎아내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모양을 만들었죠.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한 연구원이 이미지에서 이상한 막대기 모양의 형상을 발견하고 동물 발자국 화석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는 이 아이디어를 곧바로 무시했습니다. 그 흔적은 물이 증발한 지역에 형성된 소금 침전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에서도 마른 호숫바닥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화성에 강과 호수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 흔적은 생명체의 증거가 아니라 기이한 암석 지형일 뿐이에요. 다음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나사의 어퍼튜니티 탐사선은 2004년에 화성에서 블루베리처럼 생긴 동그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얼과 함께 먹는 그런 종류의 블루베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블루베리는 철로 만들어졌으며 화성에 물이 많았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물이 바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이 작은 공들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습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철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화성이 오래전에 매우 다른 곳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팝 퀴즈 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은 어디일까요? 아마존? 정말 뭘 모르시는군요. 가장 강력한 강은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수중에 있으며 남극 환극 해류 또는 ACC라고 불립니다. 아마존 강보다 100배 더 강한 힘으로 흐르는 이 강은 10만 개가 넘는 수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륙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하지만 이 수중 거인은 단순히 재미로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최고의 멀티태스커입니다. ACC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 탄소 진공 청소기, 기후 안정제, 해양 슈퍼 고속도로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ACC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2050년까지 최대 20%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날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기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ACC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남극 환극 해류는 추운 남극 대륙을 물띠처럼 감싸 안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유일한 해류입니다. 대륙에 의해 걸리는 다른 해류와 달리 남극 환극 해류는 투명한 레이스 트랙과 탁 트인 바다만 있기 때문에 남위와 남극 사이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해 중단 없이 흐릅니다. 초당 1억 7,800만 입방미터의 놀라운 물을 이동시키는데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입니다. ACC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하나의 연속적인 해류로 연결하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격렬한 편서풍에 의해 움직입니다. 또한 심해로 급강하하여 얕은 바다, 중간 바다, 깊은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해양 에너지의 혼합기로 연결합니다. 이미 복잡하게 들리기 시작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ACC는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체입니다. 열염 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구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열염 순환은 열, 탄소, 영양분을 전 세계로 재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ACC는 영양분이 풍부한 심해수를 수면으로 밀어올려 플랑크톤, 크릴, 고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산물을 좋아하거나 해양 먹이사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순환이 없으면 먹이사슬의 맨 아래부터 위까지 모든 해양생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의 웨이터 역할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ACC는 우리의 청소까지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심해에 저장하며 수세기 동안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지구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날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ACC가 전 세계에 열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서유럽은 10도 정도 더 추울 것입니다. 즉 파리는 시베리아처럼 느껴지고 런던 시민들은 우산 대신 눈부츠를 챙겨야 할 거예요. 해류는 반구 사이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며 전 세계 바람 패턴, 강우량, 해수 온도를 안정화시킵니다. 따뜻한 해수면은 사이클론 형성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패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해류에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하고 이상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도가 느려질까요? 당연히 답은 인간입니다. 녹고 있는 만년설 아시죠? 우리의 친구 ACC가 살고 있는 남극에는 얼음이 매우 많아서 모든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61m 이상 높아질 거예요. 이는 신데렐라의 성보다 더 높아요.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담수의 60%가 그 얼음 속에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이 녹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끔찍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물의 신선도입니다. ACC는 남극해의 차갑고 짠 바닷물이 밀도가 높고 무거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쇄 반응처럼 해류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담수가 바다로 쏟아지면 염분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제대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ACC는 강력한 흐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중력이 없는 변기에서 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수가 북쪽으로 흘러 바다의 밀도 구조가 바뀌고 해류의 속도를 높이는 해양 온난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ACC는 느려집니다. ACC가 약해지면 하층 해류의 상승이 줄어들어 지표에 도달하는 영양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는 남극의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어업을 붕괴시키며 펭귄, 고래, 그류가 같은 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극의 먹이사슬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남방 다시마와 같은 외래종의 침입을 허용합니다. 크릴은 고래, 바다 표범, 펭귄, 어류의 주요 먹이원이기 때문에 크릴 개체수가 급감하면 전체 시스템이 허리케인 속 카드의 집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ACC가 약해지면 더 많은 따뜻한 물이 남쪽으로 남극에 도달하여 얼음이 더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으면 더 많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해류가 더 약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얼음이 녹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더 나쁜 것은 빙붕 아래의 따뜻한 물로 인해 빙붕이 아래에서 분리되어 표면 온도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에도 녹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입니다. 인도의 몬순이 불규칙해지고 아마존의 강우량이 감소하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농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미 동부 해안의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전 세계 기상 패턴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칠레의 수익성 높은 연어 산업과 같은 상업적 어업을 지원하는 남극해 능력도 영양분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ACC가 없으면 태양의 탄소와 과도한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즉,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열이 대기 중에 남아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에어컨을 끄고 보일러를 켜면서 식료품 저장실을 불태운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해류에 이상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를 데우기 시작하기 전 지구는 소빙기라고 불리는 극심한 동결기를 겪었고 이는 단순히 추운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빙하기는 북대서양의 해류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빙기는 185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고 북극 해빙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바다의 담수가 넘쳐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담수는 바다의 일반적인 염분과 밀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대서양 남쪽 역전 순환의 줄임말인 AMOC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컨베이어 벨트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러한 해류가 느려지면서 북쪽으로 도달하는 따뜻한 물이 줄어들고 해빙이 더 멀리 퍼졌으며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근 조개 껍데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더 추운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안정을 유지하려고 애쓴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OC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온도, 염분, 찬물의 가라앉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ACC가 느려지면 심층수 형성과 혼합의 균형이 깨져 AMOC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실제로 일부 모델에 따르면 ACC와 AMOC가 모두 한계점을 넘어선다면 현대 농업이나 인프라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불안정한 기후 조건이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해산물을 즐길 때 강력한 ACC를 위해 건배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ACC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얼음이 덜 녹기를 기원하면서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보면 버즈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약 1억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는 안녕을 구하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약 2,896km 떨어져 있고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매년 대륙은 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사람들은 자신의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대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중 산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육지를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각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녹은 암석인 마그마가 그 균열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마는 식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수중 산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지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판과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반대편 태평양 쪽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섭입이라고 하며 연간 약 7.62cm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판 사이의 충돌이 안데스 산맥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화산들의 배후입니다. 또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태평양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부 모델은 더 황당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앙 해령은 이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판을 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판도 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마치 이 해령이 두 친구를 갈라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균열 중 하나이지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는 원인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이 균열이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론, 북아메리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린 여기에 없을 겁니다. 두 대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판은 연간 약 2.54cm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란히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 모든 지각 운동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 해양 생물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양 동물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록 바다거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초록 바다거북은 더 크고 밝은 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사는 사촌들은 보통 더 작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두 개체군이 섞이는 것을 막는 육지가 없어진다면 두 개체군은 새로운 이동 경로와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되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수백 종의 다른 종을 곱하면 새로운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경쟁,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등 상황이 정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다시 아프리카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중앙해령은 새로운 해저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서양은 서서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은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수역이 가장 먼저 육지 아래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의 국가들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새로운 화산이 좌우로 솟아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맥의 평화롭고 푸른 경사면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가끔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눈 덮인 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앙골라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과 국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이 실제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선 이 새로운 초대륙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약 1.5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국가 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속하게 되면 많은 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 사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없이 육로로 국가 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 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밀부터 바나나, 소고기, 코코아, 대두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섬유와 의류 등을 수출하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륙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의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땅이 만나면 야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나일강 악어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하이에나를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새로운 동물의 휴잡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피, 악어나 늘보에나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이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은 토종 동식물의 포식자나 경쟁자, 심지어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